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 전략폭격기 한반도 상공 투입에 맞서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5차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는 점점 더 악화일로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대담 전에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B1B 랜서가 이제 투입이 됐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또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순한 협박일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정말 도발을 예고한 걸까요? 네, 일단은 이게 이 북한군 관계자 이 명의의 성명이 아니고 리용호 발언이라는 거 상에서는 일종의 외교적인 수사일 가능성도 있지만요. 전반적인 맥락상 지금 이 추가 핵실험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지금 이런 형태의 도발이 있지 않겠냐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북한식 어법을 우리가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하면은 분석에 몇 가지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북한이 지금까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할 때 공격이라는 표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자기네들의 자위적 핵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지 공격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수사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게 B1B 랜서에 대한 일종의 대응 조치라면 사실은 취할 수 있는 뭐 자기네들이 얘기한 자위적인 조치로는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미 그동안 몇 차례 시도했던 보다 이제 그 강도가 높아진 GPS 교란 장치 작동 실험 같은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아마 이 핵실험하고 이 미사일 이 발사 능력 시험 두 개를 결합된 형태를 다음번에 보여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EMP 공격 효과 자체도 지금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은 그러니까 아주 이 고고도 상공에서 이 핵폭발을 일으킬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가 가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전자기파의 혼란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주로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에서 많이 주장을 했던 건데요. 이 실험 자체가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주로 지하핵 실험들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무기 투하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지상핵 실험 자체는 북한의 이 지역 자체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하고 관계를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우회적으로 이런 수단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상 가능한 어떤 북한의 도발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뭐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우리 한반도 상공을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서 북한이 뭐 다른 공격을 개시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리용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당의 지시를 받고 이런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은 없어요. 이 분명히 뭔가 하긴 할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북한의 현재 처한 상황을 보면은 북한이 뭐 이렇게 홍수도 나고 또 200일 전투도 하고 있고 또 이제 5차 핵실험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또 새로운 또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겁니다.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분명히 뭔가 하긴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현재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새로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전략 폭격기에 대한 그런 대응이라면 뭐 지대공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이 이제 우리가 이제 KA-06이라고 이제 이름 진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이 이제 새로 개발한 한국으로 치면 이제 페이트리엇 미사일 같은 그런 겁니다. 그거를 쏴서 한번 뭐 이렇게 과시하든가 아니면 SA-5가 굉장히 사거리가 깁니다. SA-5 정도 되면은 뭐 사거리가 한 250km 되니까 우리 남쪽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라도 휴전선에 쏴서 원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대공 미사일을 쏴서 능력을 과시하든가 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 그리고 앞서 또 다른 핵실험의 가능성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3번 갱도에서 이제 핵실험 준비를 마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번 더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첫 핵실험을 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 10월 9일이라고 하는데 이날 뭐 실제로 가능할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주로 이제 이 38로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해외 사이트들 위성 정보 해석 결과가 많이 입력이 되는데요. 38도스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될 건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게 뭐 꼭
그때는 아니다. 예,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운영자들을 만나보면 내가 딱 그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갱도 상태든지 그 이후에 그 준비된 징후들을 보면 그리고 축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 분열 물질, 다시 말해 플루토늄의 양을 보면 한 3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한번 봐야 되는 건 10월 9일이면 이제 10년째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게 북한이 꼭 기념일에 맞춰서 이렇게 실험하지는 않아요. 네.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최적 여건이 맞춰졌을 때를 봅니다. 보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북한이 지금 5차 핵실험 끝난 다음에 얘기한 게 이제는 표준화 규격화했다 그랬거든요. 양산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핵국들의 예를 보면 사실은 뭐 우리 이제 지금 핵 능력 이렇게 갖춰졌다라고 얘기하면 5번 정도로 돼요. 3번을 더 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더구나 지금 기존에 했던 것처럼 지하에서 하는 거면요. 어차피 풍계리 안반을 고려를 할 때 지상 핵실험하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뭐 한 몇십 배 되는 위력을 갑자기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정도 핵실험을 더 한다면 이제는 풍계리 안반 위험성, 안반 균열의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기존의 한 2~3배를 넘는 20킬로톤 이상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핵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EMP 펄스를 발생시키는 식의 탄도미사일과 이 핵탄두가 결합된 식의 핵실험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11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11월까지는 계속 긴장의 끈을 올리려고 할 게 어떤 쪽이든 긴장의 끈을 올리려고 하는 게 북한의 의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 능력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사일 기술 능력도 향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나요, 지금? 네, 이번에 9월 5일 날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3발을 쐈습니다. 그 3발을 황해북도 황주에 쏴가지고 1000km 날아갔는데 3발 모두 반경 1km 이내에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기술이거든요. 통상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원형 오차가 CEP라 그러죠. 공산 오차. 원형 공산 오차가 한 2km 정도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노동미사일이 직경이 1m가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 쏜 거는 88cm였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이 1m 정도가 아니라 88cm 내의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다고 이제 자기네가 실력을 과시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정확도가 상당히 이제 좋아졌는데 아마도 1000km 밖에서 1km 이내에 목표 지점에 떨어지려 그러면 아마 GPS 유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지난번에 300mm 방사포를 실험을 했을 때 200km 전방의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표물에 1m도 오차가 없이 정확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GPS를 유도 장치를 썼다고 북한이 공식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노동미사일도 GPS 유도를 한 거 아닌가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향상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북한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대남 비난 수위조차 이제 좀 높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묘사한 그림을 이제 관역으로 만들어서 공개도 했고 또 3주 만에 대남 지령용 이 난수 방송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게 2가지 의미라고 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대통령이 이제 이 본인에 대한 인신 모독적인 방송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얼굴까지 관역으로 등장했던 얘기는 사실은 지금 행정부 끝날 때까지 남북 대화 안 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북한도 이미 그 결심이 서 있다라는 얘기고요. 2번째는 이제 대남지령용 난수 방송인데요. 올해 들어서 한번 보면은 북한이 70년대, 60년대 했던 이 도발의 방식들이 대남 공작의 방식들이 나와요. 이 한강 하류를 이용해서 전단을 살포한다든지 아니면은 난수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체가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자기 내부용의 카드의 특징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가끔 어떤 위기를 돌파할 때 과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다 헤쳐왔는데 그러면서 정신무장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7차 당대회 때도 이제 이 김정은의 보고 내용에서 나왔지만 1970년대는요 나름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괜찮았던 시대예요.
그 이후에 80년대, 90년대를 굉장히 대내외적인 도전에 맞춰서 극복은 했지만 힘들었던 시기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한번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대남 공작 그 일꾼들을 지금 다잡기 하는 용어로도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혼란을 획책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한 그 카드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남북 관계가 아무래도 좀 악화일로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핵무장론이 또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좀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예. 핵무장론을 우리가 그 현재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정부 차원에서는 핵무장론을 제기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핵무장론을 실제로 정부가 만약에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당장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종을 파기할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현재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모든 무기들이 있어요. 예. 뭐 F-15K를 비롯해서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무기들의 부품을 다시는 공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3년 내에 전부 다 고설동이 되거든요. 예. 아마 북한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북한 공군 같은 모습이 될 거고 아마 3년 내에 비행기가 거의 못 뜨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정도의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핵무장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별로 없고 다만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건 난 찬성이에요. 정부가 채택은 할 수 없지만 예. 왜냐하면 핵무장론을 주장하면은 우리가 미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한테는 너희들이 만약에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를 안 시키면은 우리는 핵무장 하겠다고 압박을 자꾸 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론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은 예.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적인 수단들을 자꾸 강구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건 좋으나 네.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장까지는 좋다. 예. 장 교수님께서 매우 말씀을 잘해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핵무장론의 근저에 있는 것이 북한이 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하고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가정을 보면은요. 결국은 북한은 굉장히 믿을 수 없고 아무 행동이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핵국에서 핵 억제가 되는 이유는요. 내가 이걸 쏘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래식 무기마저도 이 하다못해 요새 정밀 타격 맞아도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안 무서워하면 그 정도로 미치광이면 우리가 핵 가졌다라고 해도 씁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북한이라면. 그러니까 그 가정 자체가 너무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하고 유사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별로 지지를 얻지를 못해요. 예. 예. 자, 일단은 추석이 끝나고 나면은 사드 제3 후보지를 검토해온 한미 공동실무단이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글쎄요, 어디가 될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성주 골프장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글쎄 지금 뭐 워낙 이 성주 원래 있던 성산포 포대 쪽에 지금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성주 골프장 쪽으로 지금 얘기가 선에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이게 바뀌게 되면은요 그 성주 골프장 인근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김천이거든요. 예. 사실상 그 영향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인구들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정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거꾸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사실은 이게 확장호시 공약도 나오고 동맹 간에 여러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렇게 부지가 몇 번 핑퐁을 치듯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요 어떤 지역을 가도 내가 반발을 하면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요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제3 부지론 자체 전반적으로 그 전자파 영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실사를 제공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원래의 취지 자체는 깊은 공감을 하지만 이게 지금 배치 지역 자체를 자꾸 핑퐁 치듯이 고치고 저는 성주 골프장으로 결정이 돼도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그 북한에서 이제 5차 핵실험 이거 자체가 사드에 대한 뭐 어떻게 좀 반대 여론이 잦아드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좀 무관심하다가 이번에 이제 5차 핵실험 이후에 언론에서 핵폭탄이 터지면은 어떤 피해가 되고 하는 것을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과연 핵무기가 무섭구나. 또 북한이 이제 정말로 핵무기를 가지게 됐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게 됐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에서 뭐 야당 두 개 당이 전부 다 사드 배치의 입장을 현재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사드 배치론을 그거를 이제 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권 나름대로 계속해서 사드 배치 반대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될 거로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뭐 성주에 있는 골프장을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조치를 취할 것인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시간을 가면서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사드를 배치를 해도 현재 북한의 핵무기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드를 한 2개 포로 정도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더 배치 장소가 필요한데 이렇게 힘들게 사드를 배치해 가지고는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이제 돈 주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와도 배치하기가 더 힘들어서 그렇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번에 아주 원만하게 해결돼서 사드를 좀 배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북한은 폭우로 홍수 피해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오늘 피해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당초 대북지원단체에서 복구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핵실험 때문에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이 4차 핵실험 있는 이후에 이 남북 이 민간 차원 교류들도 지금 사실 올스톱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민간 교류 자체가 올스톱된 게 중요한 것보다 지금 폭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폭우 규모를 보면은요, 200mm가 되질 않아요. 과거에 평양에 수해가 났을 때도요, 100mm 정도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집중호우에도 100mm에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예. 저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요. 북한이 정기적으로 이 하천이라는 게 준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줘야 어느 정도 수량을 가둘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계속 퇴적이 돼가지고 하상이 높아진다는데 이게 높아지게 되면은요, 조금만 이제 비가 와도 넘쳐버립니다. 그리고 하수 시설들, 그 다음에 산림 남벌들, 그러니까 이제 산에 있는 나무들 이제 막 함부로 베어는 이 복합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 정도 비에 매번 폭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북한이 그동안 경제 운영을 엉망으로 했고 그리고 군사력 위주로만 모든 운영을 해왔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민간 단체 지원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가 가끔 어디서 얘기를 합니다면은 대표적인 빈국 강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완전히 고사시켜가면서 나라의 다른 부분 고사시켜가면서 외형적인 근육만 불리려고 하는. 근데 그 근육이 절대로 건전하지 못하거든요. 장기가 튼튼하지 않은데 근육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정은이 이제 5차 핵실험 이후에 태연하게 이제 농장 시찰을 나온 모습을 공개를 했거든요. 뭐 애민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좀 부각하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주민들은 어떻게 불만이 좀 없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불만을 표출하기 힘들 겁니다. 벌써 이제 현재 5차 핵실험한 이후에 북한이 전국을 돌면서 현재 5차 핵실험 성공 환영 군중대회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는 말을 못하겠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핵실험에 대한 굉장한 반대 여론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핵실험했을 때 북한이 김정은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핵무기 연구소를 내세워가지고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에 그 4차 핵실험했을 때는 김정은이가 했다고 업적을 굉장히 부각을 했는데 이번에 쏙 들어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4차 핵실험 이후에 전례가 없는 최고 수준의 유엔 제재에 봉착해가지고 북한의 현재 장고장 물가가 뛰고 생활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핵실험을 해도 좀 로우키로 가가지고 김정은의 그 화살이 김정은한테 오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아마 5차 핵실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추수가 가까웠지 않습니까? 추수가 가까워서 이제 자기가 애민적 지도자라고 해서 이제 농장 시설을 갖지만은 현재 외부에서 공급되는 비료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저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동료 차원에서 간 것 같은데 아마도 유엔 제재가 더 강력한 제재가 있게 되면은
김정은 체제가 견디기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 관련 최신 이슈를 갖고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